대설특보가 내려진 수도권에 새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에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출근길에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가 제설 작업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한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면담 이후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참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앞으로 태평양 등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반도의 공군 핵심 전력을 출격시킨 미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은 심각하고 엄중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현행 헌법 전문에도 담긴 4.19 혁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천억 원에 달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정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7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유럽연합이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직후 사고가 일어나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에도 지금 눈이 내리고 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에도 한방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 건데요. 특히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눈이 예보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으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눈비는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곳에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1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4도, 대전과 대구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눈구름의 뒤를 따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부터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새벽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 수 있어서 출근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노량진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출근길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다가오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종종 보이고 있는데요. 새벽부터 내린 눈이 쌓이면서 거리는 어느새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도로 상황은 좋지 않은데요.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곳곳엔 빙판길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 시내에는 사고 때문에 차량 통행이 통제된 곳은 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주행 차량의 평균 속도는 시속 24km로 서행 수준입니다. 본격적인 출근 시간이 시작되면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출근길 교통 상황이 우려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대비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어젯밤 11시부터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설 2단계를 발령한 서울시는 제설 장비 1,100여 대를 투입하는 등 미끄러운 도로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시군간 경계도로 254개 노선과 수도권 주요 도로 38개 구간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에 집중 배차 시간을 연장할 방침인데요. 빙판길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운전을 꼭 해야 한다면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교통 안전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노량진역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에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던 특별수사본부가 2주가량의 보강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다시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간이 1시간 앞당겨 기재된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까지 한 걸로 의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특수부는 서울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부터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모두 구속 관림길에 섰습니다.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이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적절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는데 특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예전 휴대전화도 확보했다며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특수본이 영장을 함께 신청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특수부는 소방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실한 구호 조치 탓에 끝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를 더 보강한 뒤 영장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수본 수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위에 복귀해 오늘 현장 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애원, 제발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는 눈물 가득한 부탁과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내 복귀하시고 우리 지아리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우리는 아이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제발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마지막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유가족들은 여권 일부에서 유족 협의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차 가해는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유족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분향소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유족 면담이 끝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고 유가족 아픔을 함께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또 녹사평에 있는 분향소 너무 춥다고 좀 따뜻하고 괜찮은 곳으로 장만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여당 특위위원들도 불참 선언 9일 만에 국조특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3사의 진상과 책임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며 국정조사 기한은 이제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위위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치과 의사인 남편도 동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닥터카 논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서도 여당이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비정해도 너무 비정하고 국조 특위를 이렇게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사인 배우자도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입안 출혈이나 외상에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 의원은 현장에서 얼마 머무르지 않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돼 과잉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의 정치 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디메트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언어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본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터진 갑질 논란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과 관련해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과 관련한 조치를 묻는 언론의 질의에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 위원장이 이번엔 4.19 혁명을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19 혁명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이승만 정부의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친 겁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헌법을 만든 목적과 그 속에 담긴 이념을 적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첫 문장에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은
기림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신분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해 혁명의 의미를 지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몇 달 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이것 때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4.19 가치를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19 안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그저 밥 달라 우는 백성의 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밥 달라 우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9도. 만약에 4.19가 민주혁명이라면 4.19 이후에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놓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옹호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닌 체제가 된다면 과연 당시 우리 조건 속에서 어떤 체제가 될 수 있겠느냐를 4.19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고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입니다. 5.16을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은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4.19와 5.16 모두 근대 번영 체제를 지향한 연속성이 있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 30제곱미터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 지금 뭐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좀.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 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세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정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 가구의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은 6.7배로 2020년 5.5배보다 상승했습니다. 임차 가구가 내야 하는 월 임대료 부담은 이전 조사 때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RIR은 전국 기준 15.7%로 2020년 16.6%보다 0.9%포인트 줄었습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7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7.3%로 2014년 5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57.9%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60.6%로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노조가 경제 기생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찰과 함께 200일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건설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 건설 현장 감독 등이 건설 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도 토로합니다. 현장에서 받고 있는 불법 행위가 총 3가지로 채용 강요, 부사 방해, 금전 여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비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도 건설 현장의 비슷한 고충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도 안 해줬습니다. 현장을 맡고 차량을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건설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무법지대가 됐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생산 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분양비, 분양가, 입주 비용, 또 우리 건설 업체들의 생산 원가로 다 반영되다 보니까 여긴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그러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건설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원래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형식의 원래비 관행과 건설 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는 물론 채용 강요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서도 원래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정부합동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 조합비가 쌓여 억지 파업이나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투명하고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 저희가 참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정부도 지금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지금 나선 모습인데요. 지금 피해자들을 보면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30 세대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 함께 보실 텐데요. 최근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06건을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는 30대가 50.9%, 20대가 17.9%로 비교적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이 대다수로 나타났습니다. 또 거래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34.9%, 경기가 11.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금을 받고 돌려막기식으로 여러 채의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이른바 바지 사장이나 페이퍼 컴퍼니에 그 명의를 넘기고 잠적해버리는 수법을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법에는 임대인은 물론이고 공인중개사나 건축주가 가담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세입자 입장에서는 의심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발품을 팔아 주변 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요.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면 보증금이 적은 반전세나 월세로 하고 보증보험에도 꼭 가입하라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제도 마련도 뒷받침돼야 할 텐데요. 정부는 적정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임차인이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선순위 보증금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가구당 최대 1억 6천만 원을 연 1%대 금리로 빌려주거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최대 6개월 임시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꼼꼼히 살펴봐도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최근에 대구시가 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서울신문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시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유통업체별 매출 추이가 그래픽으로 실려 있었는데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은 10년 가까이 규모에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온라인 유통은 39조에서 187조로 5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네. 즉 유통시장의 대결 구도가 이전에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대 오프라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는 주말에 문을 열게 되면 평일보다 2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다는 이야기에 그나마 숨통이 트인다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한편 대형마트 근무자들은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한 건 노동자들의 주말 휴식 보장의 의미도 있다면서 마트 노동자들도 함께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시작된 변화가 다른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서울시의 경우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음대 입시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가외에서 입시 실기고까지 유출을 했던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는 징계는커녕 퇴임 음악회를 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취재해 보니까 올해 6월 교내에서 이 해당 교수의 퇴임 기념 감사 음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연대 음대에는 퇴임하는 스승을 위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음악회를 준비하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입시 실기곡 유출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적절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음악회가 열리고 2달이 지난 올 8월에 이 교수는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올 9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까지 혐의자가 해당 교수인지 몰랐다라고 했는데요. 파면 시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삭감한다는 정관이 있지만 이미 퇴임 이후라서 해당 교수에게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학연금도 수령 대상자가 수사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퇴직연금 절반의 지급을 유보하는 방침이 있는데요. 형벌 조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해당 교수의 퇴직 당시에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전액 지급된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구속이 된 지금 상황에서도 환수는 어려울 거란 이야기들 나오면서 그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 기사인데요. 제목을 보니까 어긋난 모정이라고 일단 써 있고요. 회장님에게 간을 기증할 테니 아들 취업을 좀 부탁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지난 2월인데요. 한 50대 여성은 지인으로부터 한 건설사 회장이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에 자신의 간을 기증하는 대신에 현금 1억 원 그리고 아들의 건설사 취업을 요구했고요. 해당 건설사 측은 이를 수락했다고 합니다. 결국 50대 여성은 지난 3월 한 병원에 회장 며느리 행세를 하면서 입원을 했고요. 장기 기증 검사 결과
대상자로까지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수술이 연기되면서 입원 기간이 길어졌고 해당 여성과 이 여성을 돌보는 간병인의 관계가 이상하다고 느낀 간호사가 장기 매매를 의심해서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이 수술은 취소됐고요. 지난 7월 간 이식을 받기로 했던 건설사 회장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간을 내주기로 했던 50대 여성은 벌금 300만 원을, 또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에게는 각각 집행유예 2년, 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취업난과 장기 매매의 현실을 보여준 살풍경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른 게 장기 매매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장기 매매고 엄연히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지금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해열 진통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해열제 등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부 사재기 현상도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내년 1월 춘제 연휴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감기약 품귀 현상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 감기약 품귀 현상은 타이완까지 번졌는데요. 특히나 일부가 약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해외로 반출한다면서 수출 제한 조치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중국과 타이완의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인데요. 중국 보따리상들이 국내 도매상이나 제약사들과 접촉해서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제보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감기약 수급에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지만 사재기나 해외 대량 반출 등의 조짐이 보이면 국외 반출 금지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 상황과 달리 국내에서는 독감 의심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소아 독감이 크게 늘면서 소아 기침약 구하기가 어렵다는 기사도 옆쪽에 작게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월드컵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메시의 라스트 댄스는 정말 황홀했지만 이에 못지않은 젊은 주역들의 어떤 활약도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36년 만에 우승이라고 하니까 선수들은 물론이고요. 아르헨티나 전 국민이 다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은 귀국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우승은 그 누구보다 메시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동아일보에는 메시의 특별한 인연에 대한 기사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메시는 지난 2016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전에서 칠레에게 우승을 내준 후에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이때 메시의 은퇴를 막고자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설득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청원과 시위도 이어졌습니다. 이때 메시는 한 소년의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당신은 큰 자랑거리입니다. 떠나지 마세요. 욕심이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이 바로 이번 월드컵에서 영플레이어상을 받은 엔소 페르난데스였습니다. 네. 이 페르난데스는 우승 후에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와 함께라면서 메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향신문에는 앞으로 메시의 거취에 대한 기사를 다룬 내용이 있었는데요. 월드컵 우승까지 모두 이룬 메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관심이 모아진다고 했습니다. 현재 소속팀인 파르 생제르맹은 내년 5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잔류를 선택하거나 혹은 친정인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선택,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친한 동료인 이과인이 뛰고 있는 미국 프로축구팀으로 가는 가능성 등이 현재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35살의 나이에도 고액의 이적료와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려는 팀이 많은 걸 보면 메시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며 증가세가 계속되자 오는 금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방역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청하겠다던 자문위원회도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에 조정안 역시 조건은 제시하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8만 7천여 명.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한 달 가까이 4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계속되는 증가세는 23일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권고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점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은 효과가 없다거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생활화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떤 지표들이 달성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권고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자문위 권고는 시점 제시가 아닌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방식 등에 국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유행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며 오는 23일 조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점을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설 연휴 즈음 1단계로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일정 조건을 제시해서 나머지를 모두 푸는 겁니다. 여기엔 유행 상황과 위중증 사망자 추이, 재감염 비율,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상황 등 다양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며 누리꾼들끼리 다양한 감염 증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칼날주나 우름주 같은 이름도 등장했는데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 출현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 남성,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我没有其他什么症状，就是不舒服的症状，唯独就是眼睛一直在流泪。 이름하여 우름주, 끊임없이 출몰하는 변이주에 빗대어 붙인 이름입니다. 이 밖에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증상인 고열과 인후통에서 따온 분화주, 칼날주, 별다른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행운주 등 14억 인구만큼 증상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这是很短时间大规模的感染，它不但影响正常的生活秩序，它有可能还导致新的变异株的。 전체 중국인의 60%인 8억 명이 감염될 거란 전망 속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로 튀면서 면역 회피나 독성이 강화될 경우 팬데믹 종식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s,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도 비슷한 공지를 내놓으면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의 신호탄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먼저 자국민 출국을 사실상 막아온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전국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의 다소 강한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으로 인해 도로가 무척 미끄러울 것으로 보여 출근길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오늘 나오실 때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도로 미끄럼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곳은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1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3도, 대전 영하 1.5도, 대구는 영하 1.9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 대전과 대구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또 눈구름 뒤를 따라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겠고 오후부터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고요. 추위 속에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앞서 날씨 소식 들으셨겠지만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운전을 해야만 한다면 라디오나 재난문자 등을 통해 실시간 상황 자주 확인해 주시고 폭설 대비 월동장구 갖추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고속도로 지도를 살펴보니까 노란색의 서행 구간들이 가득한데요. 그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역시 출근길 눈 때문입니다. 네, 고속도로 CCTV를 통해 현재 눈 내리는 실시간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눈 특히 경기 북부나 강원 지역에 가장 많이 내릴 거라는 예보인데요. 최고 15cm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보시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발이 날리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도 2에서 8cm의 눈이 예상되면서 출근길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써주시고요. 무엇보다 50%까지 감속 주행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현재 용인 지역 보고 계신데요. 죽전 일대로도 이렇게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안전거리 평소의 2배, 200m 이상 두는 게 좋겠고요. 경부선은 출근 차량들이 도심 구간이 좀 많은데 서울 방향으로 달래내고개부터 반포까지 차 간격 좁아집니다. 그 밖에 충청이나 강원 지역으로도 많은 눈 예보가 있고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제설 작업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워낙 많은 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 높으니까요. 50%까지 속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띠도 모든 좌석에서 착용해 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내비쳤는데 이 과정에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대남 비난 성명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정찰 위성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대해 개 짖는 소리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내비쳤는데 김 부부장은 곧 해보면 될 일이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 발언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하며 나왔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하며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ICBM 개발의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남한사의 저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을 폭발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올해 발사했던 최신 무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무기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외무성도 반격 능력이 포함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맹비난하며 얼마나 우려하고 불쾌한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황당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현존하는 최강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이자 미국의 전략무기인 F-22 랩터가 지난 2018년 이후 4년여 만에 전략폭격기 B-52와 함께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제주도 서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미측 F-22와 B-52H, 우리 측 F-35A와 F-15K 전투기를 동원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F-22 전투기는 이번 주말까지 군산기지에 머무르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든 핵실험이든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긴장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ICBM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ICBM과 핵실험 모두 정치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위협에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억지력을 갖출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으면 추가 조치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비핵화 진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원칙 있는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늘부터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에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를 비롯해 대잠 호위함 마셜 샤포시니코프 등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이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대체 휴일제 도입 효과를 살펴보면 유통과 여행, 외식업계의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고 국민 휴식권 확대와 종교계 요청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체 공휴일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결심하면 가능한 일이며 정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밀정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6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직급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김순호 국장과 조지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7월 행안부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김 국장은 노동운동을 하던 동료를 밀고 한 뒤 경찰에 특채됐다는 밀정 논란이 YTN 단독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김 국장은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순우 국장은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현재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 문제가 있어도 충성하면 확실히 챙겨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에게 확인한 260억 원 말고도 개발 사업 때 오간 모든 자금 흐름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은 물론 변호사비 의혹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김 씨의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전 기자의 땅과 건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당장 묶어둘 수 있는 재산 말고도 검찰은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이 전체 4,4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전 결정을 받아내 추징금으로 선고될 수 있는 돈입니다.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을 구속하며 확인한 260억 원은 또 새롭게 드러난 돈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표로 돈을 빼돌리거나 경기도 수원 일대 땅을 차명으로 사는 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겨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개발이익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회사 돈 473억 원을 빌리거나 측근과 수상한 돈 거래를 반복한 정황도 포착돼 숨겨진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은닉이란 재산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검은 돈의 용처는 끝까지 쫓을 거라며 김 씨 외에 다른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검은 돈의 행방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와도 연결됩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 용처와 함께 이 대표의 계좌도 추적해왔습니다. 또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은 최 이사를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금 추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회 이사를 그만둔 뒤 부지사로 재직한 시기에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내부 직원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쌍방울 직원 A씨는 이전 부지사가 사회 이사를 그만두고 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일 연속 하락하던 지금 뉴욕 증시가 폭은 매우 적었지만 오늘은 상승 마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 연준에서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를 시장의 예상보다 오래 가져갈 거라고 발표한 이후로 4거래일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낙폭이 크다 보니까 이제는 저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돼서
지금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폭이 낮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간밤에 이제 시장의 예상을 깨고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금리, 10년물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폭을 0.5%로 이제 올렸습니다. 네. 그것의 영향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장기 국채금리, 장기 금리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기술주들은 투자 자금을 미래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을 하니까 미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상대적으로 기술주의 상승폭은 낮았고요. 네.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일본 중앙은행의 그 장기 정책 금리 인상에 의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대부분의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일본은행이 장기금리 변동폭을 이제 0.5%까지 확대하는 그 깜짝 발표를 했는데 엔화 가치 급락이라든지 물가 상승의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일본, 중국 이 두 나라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 기준금리 인상 정책을 써왔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유일하게 일본과 중국 두 나라만 자국의 특별한 경제 사정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금 그동안 오랫동안 저물가 상황에 처해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로 네거티브 인트리스트 레이트 policy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표준적 통화 정책이라는 오랫동안 이제 음수 명목 이자율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단기 금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를 유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장기 10년물 국채 금리를 그동안의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25%였는데요.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들을 주요국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일본의 경우에서도 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자 하는 상승 압력이 컸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이거를 인위적으로 상단이 0.25%로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0.5%까지 상승을 용인하겠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0.5%까지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재정 분야에서 긴축 정책으로 좀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긴축에서 그러니까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확장적인 통화 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미국은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금리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장기 금리는 0.25%로 억누르고 있다 보니까 일본과 미국 간의 기준금리 격차는 계속 벌어져 왔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당 엔화의 가치가 계속 환율이 상승을 해서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는 151엔까지 치솟았는데 이것은 32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역사적인 수준으로 엔화가 저평가된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작년에 이제 에너지 가격, 최근에 에너지 가격도 올라갔고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도 올라갔는데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이걸 갖다가 이제 달러화로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2022년 올해 10월 기준으로 3.7%에 달하는데요. 전년 동월 대비. 이것 역시 40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물가가 상승을 한 것입니다. 일본에서. 근데 일본 중앙은행의 물가 상승 목표는 2%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에 육박할 정도로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에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주도했던 구로다 총재, 일본 중앙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4월로 종료되기 때문에 네. 그것을 기점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이제 14년 정도 걸린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 자기가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가능한 일 아닌가요? 예, 그 참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장기 추세보다 얼마나 이게 크게 늘어났는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2020년만 해도 12.5배 자신의 연소득을 갖다가 12년하고 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저축을 해야만 서울에 집을 장만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이게 오히려 늘어서 14.1배가 됐으니까 네. 14년 넘게 저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에 비해서 얼마나 이탈을 했느냐. 이게 부동산 시장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인구의 이제 대부분이 수도권과 서울에 몰려 살고 있는데요. 수도권도 원래는 8배였는데 10.1배로 이제 두 자릿수,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장기 추세를 봤을 때요. 원래는 6.7배에서 6.9배 수준. 네. 그러니까 자기의 연간소득, 이것도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약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저축을 한다고 하면 수도권에 집 한 채를 장만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먹지도 않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굶어 네. 죽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당연히 장기 추세를 벗어난 식으로 이제 확연히 눈에 보이니까요. 지난주에도 발표됐던 IMF 보고서에서도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쇼 이게 이제 장기 추세를 벗어났다. 이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증거다라는 지적을 저도 타당하다고 보고요. 네. 뭔가 이런 것을 안정화시키는 조치는 지금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RII가 지금 뭐 개념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7년이든 10년이든 예. 어쨌든 현실적으로 집을 사기 어렵다라는 그렇죠. 내용 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RII가 한 몇 년 정도, 수치가 어느 정도 돼야 좀 PIR이죠, 지금. 네, 예, 어느 예. 정도가 돼야 좀 안정적이다라고 좀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특별히 왜냐하면 이 PIR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을 자신의 소득으로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지금 전국 단위, 수도권 단위, 서울 단위로 나눠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걸 세부적으로 쪼개봐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직군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 차별적인 재화이기 때문에요.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방송 직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의도라든지 상암동에 있는 직장에 모여 산다고 하면 그 지역의 집값 대비 방송 직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소득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것처럼 이제 서울의 평균 이것도 물론 중요한 지표지만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근데 내가 방송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내가 상암동에 집을 사고 싶다. 이러면 상암동의 집값이 나의 소득 대비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느냐 이런 지표가 중요한데 아직 그런 걸 세부적으로 쪼개서 발표한 자료라든지 선행 연구는 국내에 없어서 그게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장기 추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거품이고요. 장기 추세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부동산의 내재 가치와 근접한 거기 때문에 거품이 없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 추세는 6.7에서 6.9배, 즉 연간 소득의 7배 수준이니까요. 이 정도가 사실은 적합한 것이 아니냐. 뭐 그것도 여전히 크지만 네. 적합한 건데 미래 소득을 어차피 땡겨 와서 이제 사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것은 미래 소득을 내가 벌어들일 미래 소득을 땡겨 와서 집을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은 청년 근로자분들은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는 뭐 수십 년간 그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소득을 벌어들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을 살 거기 때문에 당장은 뭐 PIR 레이시 뭐 7배다 이 장기 추세 수준이라도 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데는 거품이 끼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안정화되면. 네. 근데 지금 집값이 지금 그래도 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럼 뭐 올해 지나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그럼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 수는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저는 좀 뷰가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로 언론에 노출되는 다른 부동산 전문가들하고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낙폭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금 한국은행 총재께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마 3.5% 이상으로 크게 올리지 않을 것 같은 가능성을 여러 차례 지금 시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초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에서도 그러고요. 3.5%가 최종 금리가 되기를 희망한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고요. 그래서 3.5%면 내년 초에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을 하고 나서는 물가가 안정 추세로 돌아설 때까지는 그 수준을 그냥 유지를 하다가 이제 그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그러면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리 상황,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신이 쓰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상황에서 입지가 좋은 곳에 살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변동금리 상황 하에서 기준금리가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까 최종금리를 히트하게 되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지금 당장은 금리가 높지만 변동금리 대출이니까 이것도 따라서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는 내년 뭔가 상반기 이후부터는 뭔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그게 금융위기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 정부도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연구에 따르면 주택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상당히 이 효과가 크다.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를 제가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8월에.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세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완화한다는 그런 정책들. 이런 정책들은 이제 금융소득이 이자가 상승으로 금융소득이 증가한 고자산가들이 부동산 시장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낙폭이 과다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들은 매력적인 신규 투자 자산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 부동산 시장의 가격 하락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네. 만약에 무주택 실소유자분들은 내년 뭐 상반기 말쯤부터는 뭔가 집을 보러 다니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분양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주택 가격 많이 상승한 상황에서 분양가도 많이 상승했는데요. 실수요자분들한테 가장 큰 허들은 지금 중도금 대출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2년 실거주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내가 30%에 달하는 잔금이 없지만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2년 실거주 의무 요건이 없으면요.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서 잔금을 지불하고 2년 동안 추가로 저축을 해서 2년 뒤에 입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실수요자들 분들이. 근데 지금 그런 것을 막아놨기 때문에 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수님께서 내년 상반기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제가 주의 깊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사망한 빌라왕 사례 들어보셨을 텐데 지금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피해 금액이 지금 그 전세보증금 미반환 신고 사고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예. 올해 이렇게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금액과 건수 모두 지금 역대 최고치로 뭐 건수는 뭐 3,700건이 넘어가고요. 금액도 8천억에 육박을 한대요. 이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동안의 영끌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아까 PIR 레이쇼에서도 봤듯이 장기 10년 평균 추세를 훨씬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부동산이 더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많이 산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세입자가 전세가 만기가 돼서 전세보증금을 달라고 했을 때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지금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주는 길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상황에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세입자 입장에서도요. 전세 수요자 입장에서도 최근에 이제 코픽스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금리가 4%를 돌파하고요. 이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삼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역시 지금 뭐 5% 초반에서 7% 후반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높은 금리를 주고 전세 보증금 담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느니 차라리 월세를 하겠다. 그래서 월세 선호 현상이 강해져서 전세 공급은 많은데 수요는 작으니까 전세 물건이 남아 돌아서 이 새로운 전세 세입자를 못 찾으니까 지금 이렇게 전세 보증금 문제가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7년째 트럭을 운전 중인 키스 씨. 한번 집을 나서면 돌아오는데 열흘 이상 걸리는 날도 많습니다. 8일 동안에 70시간을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8일 동안에 70시간이 다 차여지게 되면 34시간을 휴식을 취해야 돼요. 14시간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14시간 중에 11시간은 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11시간 내에 8시간은 풀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8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30분을 휴식을 취해야 돼요. 휴식을 취한 후에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15분, 30분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기에 또 15분 이렇게 해서 1시간이 되죠. 나머지 2시간은 뭐 짐을 내리거나 뭐 주유를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운전 시간에서 빼주고 14시간을 일하고 10시간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제도를 미국에서는 서비스 시간 제도, HOS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부는 201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전자운행 기록계, ELD를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ELD는 차량에 연결되어 차량 정보와 화물 정보, 운행 가능 시간을 기사가 소속된 운송회사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미국 경찰이 불시 점검합니다. ELD 전자로고부 이 의무화되고 나서부터 그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화주 측에서도 운송 시간을 규정된 시간에 고려해서 여유 있게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에 도착하더라도 대부분 정해진 약속 시간에 상하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사분들이 조급하게 운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운임제가 없다고 알려진 미국 화물시장. 그렇다면 미국은 최소 운임에 대한 체계가 없는 걸까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최소 운임 보장을 해주는 회사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하다 보니까 보장이 안 돼도 페이가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8일 동안 50시간, 60시간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가족들과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저에게는 좀 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은 중단됐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지금도 안전운임제를 위해 투쟁 중인 상황. 각자의 환경은 다르지만 안전운행을 향한 열망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월드컵을 거머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도로와 광장을 가득 메운 국민은 함께 울고 함께 춤추며 선수들을 환영했습니다. 유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수단을 태운 무게차가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시민 수천 명이 선수들을 보기 위해 차량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선수들도 함께 춤추며 마음껏 기뻐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도로는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Mirá todo eso, mirá todo lo que está pintado de la celeste y blanca, venir por la ruta, venir por toda la autopista y que toda la gente está alentando a Argentina. 수도 외곽에서 출발한 차량은 시내를 관통해 정부 청사 앞 광장에 있는 오벨리스크 기념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와 도로를 메운 시민들로 거북이 걸음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승전이 끝난 뒤부터 4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결국 선수단은 차량 이동을 포기한 채 헬리콥터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광장의 시민들은 함께 웃고 춤추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We know Messi will win. Argentina will win. It's from our heart. Vamos, Argentina.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국민 5명 가운데 2명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오늘만은 모든 걸 잊고 조국 아르헨티나를 마음껏 자랑스러워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3시간이나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미뤄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흰 가방을 든 50대 남성 A씨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A씨는 3시간을 집안에서 기다린 뒤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이 귀가하자 둔기로 살해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한 차례 택시를 갈아타고 이곳 시장에 도착한 뒤 돌아다니다 기다리던 아내를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7일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만에 경남과 제주에서 3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혐의 인정하세요? 예.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아내 B씨와 A씨에게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C씨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C씨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지난 8월부터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C씨가 고향 선후배 관계인 A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3명을 경남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A씨 부부가 범행 전날 배로 제주에 온 뒤 범행 직후 빠져나간 것과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장시간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를 달리던 이동 주유차가 도로 옆 도랑에 빠져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동 주유차에서 등유 40리터가량이 흘러나와 군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유조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7시 50분쯤 광주광역시 제2순환도로 요금소에서 4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해당 차로 진입이 통제되면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1시 반쯤 서울 가락동 주택가에서 3.5톤짜리 사다리차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사다리차에 타고 있던 작업자 1명이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다른 차량 1대도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붕 물바지를 수리하다 사고가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부산고속도로 청도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해서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월패드를 해킹한 뒤 40만여 가구의 집안 영상을 찍어서 판매하려 한 보안 전문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단지 638곳에 중앙관리 서버와 월패드를 차례로 해킹해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해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모 언론에서 월패드 해킹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도 한 A씨는 자동화된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해 범행에 활용하는 등 상당한 IT 보안 지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한 점을 알리기 위해서 범행했을 뿐 판매하려는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 대신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우려되니까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요. 빙판길 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곳에 최고 15c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많게는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영하 1.3도, 전주 영상 2.5도, 부산 3.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전과 대구 5도, 광주는 6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눈비가 그치고 내일부터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또다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한파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점차 강해져 해안가 내륙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